첫 번째는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근거인데, 자, 최근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좀 약간 가이던스가 수정이 됐어요. 이 가이던스 수정된 게 사실 뭐 물가죠, 물가. 물가 관련해가지고 미국이랑 동일하게 유럽에서도 2%에 대한 물가 측정을 해놨습니다. 즉 2%까지 근처가 온다면 우리는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을 시행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암시를 줬었는데 최근 통화정책 회의 때 물론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지만 대칭적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대칭적 물가 목표제가 미국에서도 이미 했었어요. 대친적 물가 목표제가 뭐 2%라고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뭔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미 대친적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코로나가 터졌었죠. 코로나가 터져서 그 다음 단계인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칭적 물가 목표제랑 평균 물가 목표제가 이제 다른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하는 거는 2%가 어느 정도 넘더라도 용인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대칭적 물가 목표제는 2%가 조금 넘으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가 좀 아래에 있어도 디플레가 걱정이 되고 2% 위에 있어도 인플레가 걱정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랑 이 대칭적 물가 목표제 요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미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이 대칭적 물가 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돈을 풀겠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가 관련해 가지고 아직은 디플레 압력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돼서 미국 FOMC도 이미 유럽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완화적인 그런 정책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즉 발표를 했기 때문에 FOMC에서도 완화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 수가 또 급등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자, 증시가 무너질 거는 파월 의장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매파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매파적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앞당기거나 아니면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달러 축소를 하는 그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안 할 걸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시장 관점에서 다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이퍼링도 그랬다시피. 그래서 뭔가 이제 공식화되는 거는 뭐 9월 중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저번 FOMC에 대해서도 테이퍼링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테이퍼링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논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서는 뭔가 테이퍼링 얘기는 이제 하겠지만 사실 이제 테이퍼링 할 때는 아직은 뭔가 추가 진전이 이루어져야만이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화적인 기조를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이제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 시장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됐고 고용 시장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는 정부의 이제 실업수당이라고 하죠. 이 정부 실업수당이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더 상회하는 실업수당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예견을 해볼 수가 있겠죠. 9월 달에 모든 실업수당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 실업수당이 다 조기 종료가 안 된 주들도 있겠죠. 그럼 이 주들로 인해서 지금 뭐 서비스라든지 뭐 레저 업계라든지 뭐 이제 호텔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저임금에 대한 일자리는요. 지금 받고 있는 정부 실업수당으로도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빨리 복귀할 가능성은 일단 적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고용 회복이 제대로 되고 있진 않고 있다라고 이제 멘트를 쳐줄 것 같고, 고용 회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향하는 뭔가 추가 진전은 고용으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아직은 고용이 회복 안 됐다라고 이제 하면서 테이퍼링은 좀 더 뒤로 늦추지 않을까.
완화적인 발언을 시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근거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한 근거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멘트겠죠. 물가가 최근 관련해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 보시면 YOY 전년 대비로 5.4%나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멘트는요. 자, 이제 뭐 FOMC 때도 그렇고 파월 청문회 보고에서도 파월 의장이 물가 압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일시적인 멘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되게 난해한 거죠.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지금 물가는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금융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을 암시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월이 멘트를 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럽게 멘트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가 상승에 대한 멘트도 예견을 해볼 수 있는 게 결국 또 일시적인 물가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 29일 날에 열리는 FOMC가 저는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서프라이즈하게 뭔가 리스크가 될 만한 그런 재료들을 이제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한도예요. 부채 한도. 이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주요 일정이 좀 잡혀져 있거든요. 2021년 8월 1일 날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시행을 해요. 이게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러면 지금 부채 한도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가 한도가 이제 22조로 설정을 해놨어요. 22조로 설정해놨는데 지금 약 한 28조 정도 됩니다. 28조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미 6조를 오버했어요. 6조 정도를 오버를 했고 7월 31일 날에 한도 상향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유예 기간을 좀 늘려줘야 되는 기간이 이제 그 두 선택의 회로에 이제 결정이 될 것인데 저는 일단은 7월 31일 날에 부채 한도 협상이 될 가능성이 일단 적습니다. 상당히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시장은 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악재가 될 만한 재료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때문에 되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시장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게 부채 한도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8월 초에 이 상원이 이제 의회 이제 휴회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 달 반을 쉽니다. 그러면 정책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7월 31일 날에 될 가능성이 일단 적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9월 중순쯤에 결정이 될 것인데 9월 중순쯤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시간을 좀 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시간을 끌게 되면 시장이 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은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될 만한 건 아니다. 다만 불확실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물론 계속 상승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신흥국 증시들 있잖아요. 이런 신흥국 증시들이 9월 달까지는 일단은 좀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은 저는 9월 달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나스닥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개별 종목들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보면은 저도 이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들을 잘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뭔가 이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들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달에 이제 2022년 예산안 통과 시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3.5조 인프라 투자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2.4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나 예산을 쓸 건지 그 결정하는 기간도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협상 시험과 함께 이제 협상과 함께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제 임의로 통과시키는 게 있어요. 예상 조정안이라고 이미 공화당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일단 적습니다. 적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제 임의로 통과시켜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이제 봤을 때도 부채 한도 이 협상 볼 때 난항을 한번 겪었어요. 오바마 정권 때도 그랬고, 근데 이때 사실 2011년도 그렇고 2013년도 때 그때 이제 S&P 뭐 신용등급 미국 기업이 무너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는 국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채 발행을 더 하지 못하니까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때 S&P 기준으로 아마 한 4% 기준 4% 정도 급락이 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때 저점 매수로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도 크게 악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재료는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유예 기간을 늘려왔고 계속 이거를 계속 뭔가 미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향을 시켜주진 않아도 기간만 미루면 그렇게 크게 악재가 되는 재료들은 아니에요. 계속 중앙은행 쪽에서도 달러를 계속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결국 유예 기간을 늘려줄 것이다. 민주당 임의로 또 예상 조정할 절차를 통해서 임의로 통과시키는 그런 재료도 있기 때문에 크게 악재가 될 만한 재료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미국 나스닥은요 오히려 실적 시즌과 이 7월 말에 FOMC를 통해서 이제 관망세가 어느 정도 짙어지면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매수 전략을 계속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나스닥 오히려 좀 조정이 내려오면 매수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 미 부채 한도가 다가오는 것에 관련해서 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시절인 2019년에 미 의회는 이제 정부 부채 한도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데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현재 미국의 부채가 6월 말 기준으로 그때 당시보다 많은 28조 5천억 달러로 이 의회가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당장 8월 1일에 좀 이 한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봤는데 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괜찮나요? 문제가 되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유동성을 좀 긴축을 해야 되는 스탠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예 기간이 좀 더 아직은 결정이 안 되고 확실히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이 유동성에 대한 긴축 스탠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채 발행을 더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은 유동성을 계속 풀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국채 발행을 못하니까 결국 미국은 돈을 아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월 달이나 11월 달까지는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냥 돈을 덜 쓰게 되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악재로 좀 작용을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크게 악재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어차피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계속 과거 사례에서도 이런 난항을 겪을 때마다 어느 정도 증시의 조정은 나왔지만 결국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 부채 한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미국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안 망해요. 유예 기간을 계속 늘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미국은 망하지 않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악재로 이제 재료는 아니다. 악재의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오늘 외신 기사 찾으면서 CNBC에서도 그렇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굉장히 좀 겁을 주는 기사들이 많아서 저도 겁을 먹었었는데 마스터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안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한도가 좀 합의가 되겠지만 사실 이 공화당이 또 문제잖아요. 선뜻 좀 지지를 보이지 않을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합의에 도달하겠죠? 그렇죠. 일단 공화당은 사실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커요. 인프라 네. 투자도 계속 반발을 했고 근데 그것을 뭔가 이제 세수로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도 너무 뭔가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임의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 조정안이라고 이제 임의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임의로 이제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달러가 FOMC를 앞두고 어떤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FOMC 이후에 이제 달러가 사실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완화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정고점 근처를 제가 한번 설정을 해놨어요. 93포인트 정도, 93포인트 쪽 언저리인데 이 부분이 아마 돌파가 나오기는 일단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사실 이렇게 뭐 화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화폐는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잘 나올 것을 기대를 하면요. 화폐가 일단은 오릅니다. 그 나라 자국의 통화가 가치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 지금 달러가 오르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미국 성장이 잘 나오고 있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라면 미국 성장이 오히려 좀 잘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완벽하게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최근 고용 지표를 본다라고 했을 때 고용 지표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 기대하는 만큼 경제 성장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뭔가 달러에 대한 방향성들도 원래 하락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달러도 계속 풀고 있으니까 뭐 달러가 지금 하락세로 좀 나와야 되는데 또다시 강세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미국 성장이 지금 더뎌지고 있지만 오히려 신흥국에 대한 증시가 이제 신흥국 나라들이죠. 이 신흥국 나라들, 이머징 시장들, 이런 시장들이 오히려 경제 성장이 미국보다 더 약화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좀 더뎌질 때 그때 이제 수요가 좀 빠지거든요. 수요가 좀 빠지고 달러에 대한 통화를 팔고 다른 이머징 통화 시장을 사가지고 여러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 자체가 미국이 무너지면 여러 이머징 시장들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대친적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아직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시기를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뭐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대칭 물가 이후에 또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할 겁니다. 미국 페드처럼. 페드는 이미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계속 돈을 풀고 있고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칭하고도 평균 물가가 남은 거예요. 평균 물가 목표제 이 실행이 남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돈을 계속적으로 푼다라고 했을 때 이 유로 대비 이제 달러에 대한 이 모습 추세가 계속 강세 현상을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달러는 앞으로 계속 강세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증시의 상황이라든지 뭐 해산물 골드로 우리가 또 추세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FOMC 관건이라고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FOMC 이후에서도 뭐 완화적인 발언을 할 거니까 뭐 사실 달러가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 어느 정도 좀 제약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는 만들어주겠지만 직전 고점은 뚫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러가 지금 떨어지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추가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방향성 아직 우려할 만한 강세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